서울 강남 한복판 수백억대 재산을 거머쥔 명문가의 며느리로 25년을 살아온 60대 여성 박영순. 남들은 그녀를 부러워했지만 그 화려한 저택 안에서 그녀는 단 하루도 편히 잠들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냉혹한 시어머니 최 여사의 구박과 무능한 남편 민석의 외면 속에서 그녀는 그저 집안의 가정부처럼 살아왔죠. 하지만 운명의 장난인지 축복인지 시어머니가 쓰러지고 병원에 실려간 그날 밤 영수는 시어머니의 서재에서 충격적인 서류 한 장을 발견합니다. 그 종이에는 자신이 25년 동안 모르고 살았던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의 진짜 정체성과 남편 가족의 끔찍한 음모, 그리고 평생을 속여온 거짓말들이 한꺼번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문 -1인칭 시점. 저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3층 단독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살아왔다고 해야겠죠. 25년이라는 시간 동안요. 남들이 보기엔 부러울 것 없는 삶이었을 겁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재벌가 며느리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그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이 집에 시집온 첫날부터 시어머니 최 여사는 저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집안 청소를 하고 식사 준비를 하는 건 기본이었죠. 조금이라도 늦으면 이것도 못하면서 무슨 낯짝으로 우리 집 며느리 노릇을 하겠다는 거냐는 소리가 날아왔어요. 남편 민석은 그런 상황을 보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했다고 해야 맞겠네요. 그 사람은 평생을 어머니 그늘 아래서 살아온 마마보이였으니까요. 회사는 형이 물려받았고 민석은 그저 이사 명함 한 장 받아 들고 골프나 치러 다니는 게 전부였어요. 여보, 어머님이 또 그러시는데 좀 말씀 좀 해주면 안 돼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면 민석은 늘 같은 대답만 했습니다. 에이, 어머니가 원래 그러시잖아. 내가 좀 참아. 우리 어머니 성격 알면서 왜 자꾸 그래? 결혼 초반에는 화도 나고 억울해서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묻어졌습니다. 감정이라는 게 있었는지조차 잊어버릴 정도로요.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게 전부였죠. 그런 제게 유일한 위안이 있었다면 딸 은지였습니다. 20대 중반의 은지는 착하고 똑똑한 아이였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왔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은지는 늘 제 편이 되어줬습니다. 엄마, 힘들면 우리 집 나가자. 내가 이제 취직했잖아. 우리 둘이서 작은 집이라도 얻어서 살면 되지 뭐. 은지가 이렇게 말할 때마다 가슴이 찡했어요. 하지만 전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지야, 엄마는 괜찮아. 너만 잘 크면 그걸로 충분해. 내가 이 집안 체면 때문에 피해보는 일은 없어야 할 거 아니냐. 사실 전 떠날 용기가 없었어요. 25년을 이 집에서 살면서 제 정체성이라는 게 완전히 지워진 것 같았거든요. 박영순이라는 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최 여사의 며느리 민석의 아내로만 존재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름이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시어머니 최 여사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하다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다는 거예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의사 선생님은 심근경색이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큰 고비는 넘겼지만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죠. 민석과 형님 내외가 병원에서 밤을 새우겠다고 해서 전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밤 혼자 있는 집이 이상하게 낯설더라고요. 늘 시어머니의 존재감이 온 집안을 짓누르고 있었는데 그분이 없으니 집이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2층에 있는 시어머니 서재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평소에는 절대 들어가지 못하는 공간이었죠. 최 여사는 그 방을 자신만의 성역처럼 여겼고 청소조차 직접 하셨거든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아마 급하게 병원에 가느라 제대로 잠그지 못한 것 같았어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그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스탠드 불을 켰죠.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어요. 원래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시는 분인데 쓰러지기 전에 무언가를 보시다가 그대로 두신 것 같았습니다. 호기심에 그 서류들을 들춰봤어요.
대부분 회사 관련 서류였는데 그중 낡은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박영순 관련 서류 마이너스 극비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제 이름이 적힌 서류라니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전 그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서 나온 건 오래된 신문 스크랩과 몇 장의 사진 그리고 출생증명서였습니다. 신문 스크랩의 제목을 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강서구 아파트 화재 참사 30대 부부 숨져 4살 딸만 극적 생존. 기사 날짜는 36년 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화재 현장에서 구조된 어린 여자아이가 찍혀 있었어요. 그 아이의 얼굴은 제 어린 시절 사진과 똑같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다음 서류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출생증명서를 받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성명 박영순, 원명 강하영, 부 강민호, 모 이수진. 제 친부모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친부모님의 사망 진단서까지 있었어요. 화재로 인한 질식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럼 저는 누구죠? 전 평생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알고 있었는데 최 여사는 제게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주제에 감히 우리 집에서 큰 소리 치냐고 하시면서 늘 제 출신을 모욕하셨어요. 그런데 진실은 달랐습니다. 전 고아가 아니었어요. 부모님이 계셨고 화재 사고로 돌아가신 거였죠. 그럼 왜 저는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다음 서류를 보고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입양동의서였어요. 친척도 없고 갈 곳이 없었던 4살 박영순, 아니 강하영을 한 재단에서 인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재단의 이름이 눈에 들어왔어요. 성광복지재단 마이너스 이사장 최명희, 제 시어머니였습니다. 뒤에는 더 충격적인 서류들이 있었어요. 강민호 제 친아버지의 재산 목록이었습니다. 강남 일대 땅 여러 필지와 건물 그리고 회사 지분. 현재 시세로 따지면 수천억 원대 재산이었죠. 그 재산의 상속인은 당연히 저였어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미성년자였고 보호자가 없었기 때문에 재단이 후견인이 되어 재산을 관리한다는 내용의 법원 판결문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재산은 최 여사가 운영하는 성광복지재단 명의로 고스란히 넘어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제 인생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어요. 최 여사는 처음부터 제 재산을 노리고 저를 키운 거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철이 들기 전에 자신의 둘째 아들 민석과 결혼시켜서 영원히 진실을 모르게 만든 거였죠. 결혼 서류를 다시 봤어요. 제 호적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고아원 출신이라 부모란이 공란이었거든요. 최 여사는 제게 일부러 과거를 알려주지 않았던 겁니다. 영순아, 내가 어디서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지금 이 가족이 내 전부란 걸 잊지 마. 결혼 전 최 여사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땐 따뜻한 말로 들렸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경고였어요. 과거를 캐묻지 말라는 뜻이었던 거죠. 서류를 더 뒤적이다가 최근 날짜의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민석 명의로 된 이혼소송 준비 서류였어요. 이혼 사유란에는 성격 차이 및 배우자의 정신적 문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 정신에 문제가 있다고요? 25년을 순종하며 살아온 제가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최 여사는 제가 나이 들어 쓸모없어지자 이혼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제 재산은 이미 재단 명의로 되어 있으니 이혼해도 저는 한 푼도 받을 수 없죠. 오히려 정신병자로 몰려서 쫓겨날 판이었습니다. 전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새벽까지 그 서류들을 복사하고 사진으로 찍어두었습니다. 증거를 확보해야 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민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어머니 상태가 좀 안정됐대. 나 오늘 회사 일 때문에 못 가니까 당신이 병원 가서 어머니 좀 받으려. 평소 같았으면 알겠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의 전 달랐어요. 안 돼요. 뭐, 지금 뭐라고 했어? 민석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안 간다니까요. 오늘은 제가 갈 데가 있어서요. 야,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어머니가 편찮으신데 며느리가 안 간다는 게 말이 돼? 당신이 가세요. 당신 어머니잖아요.
전 차갑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석에게서 연달아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전 곧바로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유명한 변호사 사무실이었죠. 어제 찾아둔 곳이었어요. 변호사 선생님은 50대 중반의 여성분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서류들을 보시더니 눈을 크게 뜨시더라고요. 이게 사실입니까? 네, 전부 시어머니 서재에서 찾은 거예요. 대단한 증거 자료네요. 이 정도면 재산 회복은 물론이고 사기죄로 고소도 가능합니다. 변호사 선생님은 천천히 설명해 주셨어요. 제 친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저는 법적으로 전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후견인이 필요했고 최 여사의 재단이 그 역할을 맡았던 거죠. 문제는 최 여사가 후견인으로서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사실상 횡령한 거나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에게 제 출생의 비밀과 재산의 존재를 알리지 않은 것도 명백한 사기 행위였어요. 지금이라도 소송을 시작하면 늦지 않습니다. 증거가 확실하니까요. 그럼 제 재산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법적으로 당신 거니까요. 다만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상대방이 워낙 큰 재력가니까 쉽게 물러서지 않을 테니까요. 저는 변호사 선생님께 소송 진행을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딸 은지에게 전화를 했어요. 은지야, 엄마 할 말이 있는데 저녁에 집에서 만날 수 있겠니? 엄마,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이상한데. 응, 중요한 얘기야. 꼭 들어야 할 것 같아서. 그날 저녁 은지가 집에 왔을 때 전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제 진짜 정체성, 최 여사가 저지른 일들, 그리고 제가 소송을 시작했다는 것까지요. 은지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가 점점 얼굴이 굳어지더니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그럼 우리가 그동안 할머니한테 당한 게 전부 엄마 재산 때문이었던 거야? 그런 것 같구나. 진짜 나쁜 사람들이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은지는 분노로 온몸을 떨었어요. 저는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은지야, 앞으로 힘들 거야. 엄마가 이 싸움을 시작하면 아마 큰 소동이 날 거고 우리 삶도 평탄치 않을 거야. 괜찮아요, 엄마. 엄마가 옳은 일 하는 건데 당연히 해야죠. 나는 엄마 편이에요. 딸의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전 혼자가 아니었어요. 며칠 뒤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소장을 접수했고 최 여사 측에 통지가 갔다는 거예요. 곧 난리가 날 거라고 했습니다. 예상대로 그날 저녁 민석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소리를 질렀어요. 야, 너 미쳤어? 어머니를 고소하다니. 당장 취하하지 못해? 전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안 돼요. 전 제 권리를 찾을 거예요. 무슨 권리? 너 같은 고아가 무슨 권리가 있다고. 전 고아가 아니에요. 부모님이 계셨고 재산도 있었어요. 당신 어머니가 그걸 숨기고 가로챈 거죠. 민석은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벙긋거리더니 곧 비웃었습니다. 증거라도 있어? 헛소리 좀 그만해. 증거요? 당신 어머니 서재에서 찾은 서류가 수십 장이에요. 전부 복사해뒀고요. 민석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제가 진짜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도 어차피 넌 이길 수 없어. 우리 가족이 누군데? 변호사고 뭐고 다 우리 편이야. 그렇게 생각하세요. 전 제 길을 갈 테니까. 그날부터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 됐어요. 민석은 저를 아예 말도 안 하려고 했고 시어머니는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저를 불러들였습니다. 영순아, 내가 정말 날 고소했다는 게 사실이냐? 최 여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목소리에 움츠러들었을 텐데 이제는 아니었어요. 네, 사실이에요. 내가 감히. 내가 너를 키워줬는데 키워준 게 아니라 이용한 거잖아요. 제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서요. 최 여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재산? 그래, 내 아버지한테 재산이 좀 있었지. 그런데 그게 뭐 어쨌다고? 내가 4살배기 어린애였을 때 누가 널 걷어줬는데 그 돈은 내가 너 키우는데 다 쓴 거야. 거짓말 마세요. 서류 다 봤어요. 어머님은 그 돈으로 사업 확장하고 이 집 사셨잖아요. 이 버릇없는 것이. 최 여사가 손을 들어 저를 때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똑바로 바라봤죠. 때리세요. 그러면 폭행죄로 추가 고소하면 되니까요. 최 여사는 손을 내렸습니다. 제가 더 이상 예전의 순종적인 며느리가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좋아. 내가 원하는 대로 해봐. 하지만 법정에서 이기는 건 우리 쪽이야. 넌 결국 빈손으로 쫓겨날 거야. 두고 봐요. 전 그 집을 나왔습니다. 은지가 구해준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25년을 살았던 집이었지만 떠날 때 미련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소송은 생각보다 길어졌어요. 최 여사 측에서 온갖 방법으로 시간을 끌었거든요. 하지만 증거가 확실했기 때문에 결과는 뻔했습니다. 1년 가까이 지났을 때였어요.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 최명희는 후견인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원고의 재산을 불법으로 취득했으므로 전액 반환할 것을 명한다. 또한 사기 및 횡령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방청석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최 여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떨궜고 민석은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법정을 나왔어요. 은지가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엄마 해냈어요. 엄마가 이긴 거예요. 응, 그런가 보구나. 눈물이 났지만 울지는 않았어요. 이건 기쁜 눈물이니까요. 재산을 돌려받고 나서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천억 원대 자산이 제 명의로 돌아왔고 전 그 돈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한 일은 딸 은지의 꿈을 응원해주는 거였습니다. 은지는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 했거든요. 유학 보내주고 작은 아틀리에도 차려줬어요.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도 뭔가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60대가 넘은 나이였지만 늦은 건 없다고 생각했어요. 전 제 친부모님이 운영하시던 회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아버지가 만드셨던 회사는 지금은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 있었지만 전 그 회사 지분을 사들이기 시작했어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경영권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이름을 원래대로 돌려놨죠. 강민호 건설. 아버지의 이름을 건 회사였습니다. 전 그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로 결심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제 나이에 무슨 사업이냐고 했지만 전 상관없었습니다. 25년을 억눌려 살았으니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었거든요. 회사는 생각보다 잘 됐어요. 아버지가 다져놓으신 기반이 탄탄했고 전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몇 년 만에 회사는 업계에서 손꼽히는 기업으로 성장했죠. 어느 날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비서가 들어왔어요. 사장님, 최명희 씨가 면회를 요청했습니다. 최 여사였습니다. 전 잠시 고민하다가 만나보기로 했어요. 회의실로 들어온 최 여사는 예전의 당당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재산을 모두 잃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한 뒤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전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최 여사는 한참을 입을 열지 못하다가 겨우 말했어요. 영순아, 아니 하영아, 편하게 부르세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최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진심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지만 전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내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 내 재산을 보는 순간 그게 내 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 그래서 너를 이용했지. 내 아들과 결혼시켜서 영원히 진실을 모르게 하려고 했어. 알아요. 다 알고 있어요. 용서해달라는 건 아니야. 나도 내가 한 짓이 얼마나 나쁜 건지 알아. 다만 그냥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 전 한참을 최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미워해야 할까요? 분노해야 할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저도 어머님을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냥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 그게 맞겠지. 최 여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문을 나서려다가 돌아보며 말했어요. 너는 강한 아이였어. 내가 아무리 짓밟아도 꺾이지 않았지. 그게 내 아버지를 닮은 거였나 봐. 그 말을 남기고 최 여사는 나갔습니다. 전 다시는 그 사람을 보지 않았어요. 민석과도 정식으로 이혼했습니다. 위자료는 받지 않았어요.
제게는 더 이상 그 사람들과 엮일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전 이제 7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어요. 회사는 은지에게 물려줬고 전 명예회장으로 가끔 자문만 해주고 있습니다. 요즘은 복지 사업에 관심이 많아요. 저처럼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돕는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손을 내밀고 싶었거든요. 어느 날 재단 행사에서 한 아이를 만났어요. 10살쯤 된 여자아이였는데 부모님을 사고로 잃고 혼자가 됐다고 했습니다. 아줌마, 전 어떻게 살아야 해요? 무서워요. 아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물었습니다. 전 아이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괜찮아. 힘들어도 견디면 돼. 그러면 언젠가 행복이 찾아올 거야. 아줌마처럼 말이야. 정말요? 응, 정말이야.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음을 그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맑은 가을 하늘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늦었지만 제가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고 있어요. 저 이제 행복해요. 마음속으로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제 뺨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마치 부모님이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60대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 누가 뭐래도 전 당당합니다. 제 권리를 찾았고 제 삶을 되찾았으니까요. 가끔 은지가 물어요. 엄마, 그때 용기 낸 거 후회 안 해? 그럴 때마다 전 웃으며 대답합니다. 전혀. 오히려 그때 용기 내지 않았으면 후회했을 거야. 인생은 길고 기회는 언제든 올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죠. 저는 그 말을 믿어요. 그리고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부당한 일을 당하면 맞서 싸우세요. 그리고 당신의 권리를 찾으세요. 세상은 강한 사람 편이 아니라 옳은 사람 편입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정의는 결국 승리하니까요. 저처럼 말이에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구독하시는 분들은 2026년에 하시는 일이 초대박 터질 거예요.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